안녕하세요. 여행? 네, 두 여행이 좀 인상 깊은데 쿠바와 라스베가스 그 두 여행지가 인상 깊은데 하나는 쿠바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는 아름다운 감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딱 그 인상이 딱 있고요. 그다음에 라스베이거스는 미라지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백호 2마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사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이렇게. 네. 그게 동물 연구를 하면서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난민 관련해서 연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난민화 되는 삶이라는 책을 공저로 썼는데 하나의 꼭지를 맡아서 쓴 게 동물의 난민성과 재난민화라는 글을 썼어요. 동물의 난민성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본 백호가 떠오른 거예요. 이 백호들은 난민이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이 호랑이가 어디에 그 재난의 지역에서 여기 호텔까지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물과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세를 배경으로 동물의 재난이 어떻게 부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인류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인류의 시대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인류가 지구의 지질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질 시대를 가리키는 솔로세 대신에 인류세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류세는 20세기 중반부터 논의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영향력 있는 대기화학자 파울 크리천이 새로운 지질 시대로 공식 명명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서 그 뒤로 여러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석을 하면서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세가 제기된 이후로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하고 좀 어떤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생명체 전체에 대한 존립이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너무 이제 다른 생명체 에게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조차 존립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하간 한국도 또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이르렀고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인류세 논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헬스 개념이 또 많이 이렇게 부상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 생태가 하나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강 체계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동물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서사 연구자이기 때문에 동물의 재난은 인간의 재난과 어떠한 점이 다르고 또 동물의 재난의 특수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2020년대 기상이변으로 인한 어떤 장마가 났을 때 그때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재난의 특수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비인간 동물의 문제는 좀처럼 사건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상 면면을 뜯어보면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에서부터 인간이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지만요. 사실 동물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동물의 재난은 잘 인지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2020년 홍수가 났을 때 그 소들이 물에 떠밀려서 지붕 위로 올라간 사진입니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에서 생긴 일이고요. 불어난 물에 휩쓸린 소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무너진 주택과 축사 지붕 위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이 지붕이 구출된 소와 스테이크인데요. 살기 위해서 물속을 헤엄쳐 올라간 지붕의 소를 결국은 스테이크로 만들고 말지만 소는 단지 음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의지를 가진 생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기사를 쓴 것 같고 서사 연구자인 저도 동물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서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반적인 의미의 재난이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모터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재난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연속선상에서 두고 살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 소득 격차, 소속 국가에 따라서 재난의 발생 빈도나 피해 정도나 회복 속도의 격차 또한 커진다는 점에서 그것이 천재지변일지라도 언제나 재난은 자연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의 세 국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날 것이 명확한 재난에 대해서도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할 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면이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통념과 달리 이 국면의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재해로 입은 손실은 끔찍하지만 사실 이거를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거는 다른 단계에 비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 발생 이후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시기에 그런 상황에서 사회가 재난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시기, 즉 사회적 회복력에 따른 국면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취약성이라든지 사회적 복원력, 즉 사회적 힘의 격차에 따라서 또 회복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 서사 연구자인 제가 보기에 동물의 재난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어떤 겪는 재난 같은 것들이 좀처럼 사건화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의 두 번째 국면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의 경우 동물의 경우에는 재난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에서 회복되어서 구조되어서 돌아왔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항구적인 재난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이 재난일 수 있지만 재난으로 인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례군의 서사는 시골 축산 농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골 축산 농가의 피해로 드러난 구조된 소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재난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이 더 가혹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추후의 회복의 문제 또한 동물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의 재난은 또 일반적인 의미의 재난과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동물의 재난은 환경담론과 같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1960, 70년대부터 그리고 고도화된 산업 성장 시기에서부터 그 이래로 누적되어 온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동물의 삶의 터전을 많이 빼앗기면서 누적되어 온 문제이죠. 네, 그리고 97년쯤에 공장식 축산업이 보편화되면서 또 누적되어 온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늘의 인류세 담론과 함께 기후 이위기, 인간의 피부로 와닿은 기후 위기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의 행위 주체성, 영어로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주목한 기사라서 조금 인상 깊습니다. 공감을 유도하는 인격화와 타자화라는 서술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관점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새로운 현상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는 귀표 번호 90310을 단 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사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낯설고 충격적인 장면들이었다. 느닷없는 급류에 힘을 휩쓸리면서도 안간 힘을 다해 헤엄치고 남쪽 바다까지 떠내려가서도 끈질기게 살아 돌아오고 물이 따라오지 못하는 산속 절로 달려가 풀을 뜯고 파손된 지붕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구조되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고기로 태어나 오직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길러진 소들도 인간만큼이나 살고 싶어하는 생명이란 사실을 인간 세계에 각인시켰다.
네. 네, 여기서 굉장히 이제 동물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죠. 이때 그 소떼가 산 속에 있는 절로 막 이게 산을 올라 등산을 해가지고 절로 달려가서 이렇게 떼지어서 풀을 뜯는 모습이 기사로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좀 특이했던 건 귀표 번호 90310을 단 소의 사례를 추적을 했다는 건데요. 구조 이후의 모습을 르뽀로 이렇게 기사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310이라는 소는요, 굉장히 약한 소였어요. 결국 뭐 축산시설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어디로도 팔려가지 못하고 도축이 됐지만 매우 헐값에 팔리고 만 그런 소인데요. 그 소가 어떻게 도축장에 도착을 했고 어떤 여정을 거쳐서 고기가 되는지 그 여정을 추적한 기사입니다. 그 중에 도축장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기역 도축장은 하루 최대 332마리의 소를 도축할 수 있었다. 예약 날짜에 맞춰 도착한 순서대로 소들이 계류장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먼저 도축된 소와 돼지들의 비린내가 건물 안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성대가 터질 듯한 소들의 비명에 묻혀 90310의 울음소리는 구별되지 않았다. 몸을 두고 도축장 밖으로 뛰쳐나온 비명이 천변을 따라 도시 안으로 평온하게 흘러갔다. 라고 썼습니다. 네. 자, 이런 서술들이 바로 그 동물을 90310이라는 특정한 어떤 개체에 이입을 해서 한 마리의 소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인격화하고 있는 서술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인격화 서술에 이어서 타자화하는 서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310의 머리에 타격이 가해졌다. 방혈, 괄호에서 피 빼기. 네, 이렇게 이런 전문 용어, 그 축산업계 용어를 모를까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방혈, 부산물 절단, 박피, 내장 적출을 거쳐 세로로 이분할됐다. 40여 분 만에 90310은 세척까지 마친 지육이 됐다. 네, 어떻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서술이죠. 네, 이런 서술들이 아더링이라고 하는 타자화 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에 이입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동물 실험을 하는 과학에서나 뭐 이럴 때 동물을 이제 사물화할 때 서술하는 방식들이 이런 방식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물을 대하는 듯한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네, 어떤 생명체가 느껴지지 않죠. 바로 앞에서는 이제 뭐 울음소리도 들리고 어떤 비명이 뛰쳐나온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물을 헤엄치는 어떤 주체의 의지도 표현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주체성이나 이런 건 보이지가 않죠. 어떤 의지나 생명체가 보이지 않고 단지 조각 나는 어떤 마치 사물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핵심 의미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멘트에서 잘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히는 존재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었다. 90310은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경남 김해에서 도축되고 경북 구미에서 포장되어 영남 전역으로 판매됐다. 지붕에서 마트까지 90310이 밟은 거리는 400여 킬로미터였다. 그를 먹는 세계에선 보이지 않는 경로였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서사 연구자인 저는 먹히는 존재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를 먹는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로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서사화, 동물을 인격화하는, 동물을 비롯한 타자, 그리고 소수자를 인격화하는 그런 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화는 동물을 먹는 인간의 관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취약한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삶과 경험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관점의 전치란 즉 관점을 바꾸어서 상대방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것, 관점의 전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동물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동물 연구의 관점들에 대해서 동물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싱어가 있습니다.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계기로 캐럴 제이 애덤스는 부재지시 대상, 가부장적 육식주의 문화를 분석한 것으로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발 플러무드는 매우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악어가 나타나서 애니멀 라이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톰 리건이고요. 레일 첼즈는 동물을 종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